1989년 3월 7일 도쿠시마현 사다미츠초 현 트루기초의 친척집에 와있던 당시 4세의 마츠오카 신야군이 부모가 눈을 뗀 불과 20초 사이에 홀연히 사라집니다. 그 후 나카하라 마리코의 엄마라고 자칭하는 궤전화나 목격 증언 등이 쇄도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많이들 아실 사건입니다만 저도 다루어 볼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마츠오카 신야군 일가는 이바라키현 우시쿠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은 아빠인 마사노부 씨, 엄마인 케이코 씨, 아이들은 장녀, 그리고 당시 4세인 신야군, 당시 2세였던 차남, 이렇게 5명이 살고 있었죠. 마사노부 씨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전산기관 관련 회사에 근무하다 우시쿠시에 집을 샀고 1989년 초에는 외국계 컴퓨터 회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까지는 잔업에 휴일 출근이 대부분이어서 아이들과 놀 시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1989년 3월 5일 아내인 케이코 씨의 어머니, 즉 장모 A씨가 급사하여 다음날인 6일에 일가는 도쿠시마현에 있는 코마츠시마시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가합니다. 다음날인 7일 오전 8시경 마사노부 씨는 3명의 남매와 사촌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 주변은 해발 200m 정도의 산간지역 숲길 끝에 있으며 공공도로에서 산비탈로 경사가 뻗어 있었고 그 비탈에 친척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다른 집은 없었습니다. 마사노부 씨는 아직 아침 식사 전이었기 때문에 10분 정도의 산책만을 끝내고 아이들과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떠들어대며 마사노부 씨를 따라왔죠. 집 현관까지 10m 정도 오르는 돌계단을 현관 앞까지 신야군이 따라오고 있던 것을 아빠인 마사노부 씨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야군이 이때 좀 더 산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마사노부 씨는 안고 있던 2세의 차남을 집 안에 있던 케이코 씨에게 건네주고 바로 현관 앞으로 돌아왔더니 신야군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사이가 불과 20초 또는 40초라고 알려져 있죠.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은 마사노부 씨는 곧바로 주변을 찾아봤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가족, 친척들이 인근을 찾아 돌아다녔고 지역 소방단도 이에 동참했지만 찾지를 못하게 되어 오전 10시에 경찰에 신고합니다. 처음에는 산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닌가 생각되어 이날 중으로 산간지역 대수색이 실시되었습니다. 사다미츠 경찰서에서는 전 대원 30명 중 반에 해당하는 경찰들이 달려와 현경 기동대, 소방대원, 지역 소방단원에 일반 시민들까지 가세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고 다음날인 8일에는 200명을 동원. 그 후 3개월에 걸쳐 수색을 계속했지만 끝내 신야군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신야군은 4살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집 주소도 전화번호도 나이도 가족 이름도 모두 말할 수 있었죠. 여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장은 마을길 버스 종점 부근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출입이 거의 없는 곳이다. 실종 시 100m 떨어진 밭에서 일하던 사람은 차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마츠오카 일가가 친척집에 와 있다는 것이나 신야군이 있었다는 건 외부에 알려진 적이 없었다. 주변에 교통사고의 흔적은 없다. 그래서 사다미츠 경찰서에서는 사건에 휘말린 케이스라고 보긴 어렵다며 철저히 주변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수색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친척집 전화기에 녹음기를 달았죠. 그런데 마사노부 씨 가족이 자기들 집인 이바라키현 우시쿠시로 돌아가기 전날인 16일 한 통의 기묘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마사노부 씨가 전화를 받자 부인께서 계신가요? 라는 말을 합니다. 말끝이 묘하게 올라가는 도쿠시마 사투리 특유의 억양을 가진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케이코 씨가 전화를 받으니 그 여자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엄마라고 자칭하며 자기가 세이케이 유치원 달림반 학부모라며 유치원에서 위로금을 모았으니
어디로 보내면 좋겠냐며 언제 집으로 돌아오시냐고 묻습니다. 세이케이 유치원은 신야군의 누나가 다니던 유치원이었죠. 케이코 씨는 다음날 돌아간다고 했지만 그 후 나카하라 마리코의 엄마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위로금에 대해 마사노부 씨 쪽에서 물어볼 수도 없어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며칠이 지난 뒤 유치원에 문의해봤더니 위로금을 모은 사실도 없고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이름에 원생도 없는 것이 알려집니다.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마사노부 씨가 전화를 건네줄 때 누군지 모르겠는데 도쿠시마 사투리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 이바라키현에 있으면서 마사노부 씨의 친척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도쿠시마현에 있으면서 유치원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죠. 마사노부 씨 일가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전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단서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마사노부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으로 전환. 수색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도록 만듭니다. 50회를 넘는 TV 출연으로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자택 전화번호까지 공표했습니다. 목격 증언은 많이 나왔고 신빙성이 높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 증언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목격되고 있었죠. 그 목격담들을 모아보겠습니다. 1989년 5월 도쿠시마현 카이우군 히와사초 벤테나마의 부두에서 신야군과 비슷한 아이를 안고 바다를 보고 있던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도쿠시마에서 자랐고 신야군이 실종된 것을 당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확인하려 하자 남자는 아이를 숨기듯 자세를 바꾸고 그 자리에서 흰 승용차에 타고 떠났다고 합니다. 히와사 부두는 북한 선박이 내항하는 항구 중 하나라고 하네요. 1990년 4월 도쿠시마의 어느 주부가 시내에서 신야군을 보았다, 틀림없다 라는 연락을 합니다. 이 연락은 마사노부 씨 집으로 직접 온 전화였고 바로 그 주부와 만난 뒤 곧바로 도쿠시마 현경 본부에 그 주부가 봤다는 아이의 특징에 대해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본부로부터의 연락은 없었고 마사노부 씨가 다시 연락을 넣자 담당 경찰은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어서 라는 말을 합니다. 그 후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990년 야마가타 요네자와시에 있는 백화점 앞에서 TV에서 봤던 신야군과 똑같이 생긴 남자애를 봤다. 이 증언을 듣고 마사노부 씨는 요네자와로 향해 백화점 주변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던 중 이해라면 가미스기 공원에서 봤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증언을 한 주부에 의하면 공원 내 매점에 있었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91년 시코쿠 88술레 21번 사찰인 타이르우사에서 소복으로 몸을 감싼 5, 6세 정도의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 같은 사람들을 목격했다. 어린이를 데리고 가던 남녀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아이의 부모로 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 신야군의 엄마인 케이코 씨가 이 증언을 듣고 87번에서 88번째가 되는 절에서 그 3명의 모습을 계속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홋카이도의 구찬초에 사는 노인, 신야군이라고 하는 아이를 혼슈에서 받아왔다는 사람을 알고 있다. 이것도 결정적인 건 없었습니다. 1997년 직장 여성이 요코하마 지하철에서 봤다. 이 증언에 의하면 귀가 도중이던 직장 여성이 전철 안 옆에 앉아있던 소년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마사노부 씨를 닮았다 라고 했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았고 옷차림도 나빴으며 손목에 감겨있는 붕대에서 상처가 보여 신경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된 이 직장 여성은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가 아저씨가 괴롭히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성은 곤란한 일이 있으면 누나한테 전화해 라며 전화번호를 건네주고 그 후 딱 한 번 전화가 왔었지만 단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1998년 주고쿠 지방에 있는 비디오 대여점 점원. 손목에 상처가 있는 남자아이로 현재의 신야군의 상상사진과
쏙 빼닮은 소년이 타이타닉 포스터를 사갔다. 소년은 가게 출입구 부근에서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서 있는 야쿠자풍의 남자에게 타이타닉 포스터를 보여주고 이거면 됐냐는 느낌으로 확인받은 뒤 카운터로 왔다. 응대한 점원은 바로 점장에게 보고했고 점장은 큰 길로 두 사람의 모습을 찾으러 달려나갔지만 이미 그 모습은 없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단서는 역시 없습니다. 2000년 신야군의 엄마인 케이코 씨의 친구. 신야군 실종 다음 달 도쿠시마현 히와사 해안에서 신야군 같은 남자아이를 보았다. 30대 후반의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 부모 자식 간 치고는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다. 부모라면 아이에게 뭔가 말이라도 걸 텐데 전혀 대화를 나누거나 하지 않았다. 남자의 얼굴도 신야군과 많이 닮아 있었다. 목격자는 도쿠시마에서 자랐고 신야군이 행방불명된 것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확인하려고 하자 남자는 아이를 숨기듯 자세를 바꾼 뒤 그 자리에서 흰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2000년의 마지막 해변에서의 목격 증언은 1989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도쿠시마현 히와사초의 벤텐하마 절벽 밑에서 신야군과 닮은 아이를 안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수상한 남성을 보았다는 앞에 나왔던 증언과도 일치하고 있죠. 이 증언을 끝으로 신야군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2014년 아이치현 야토미시의 어느 쇼핑센터 내 화장실에서 남성 한 명이 보호됩니다. 그 남성은 조사에 대한 본인의 글로 아이다 류토라는 필명을 써 17년간 아저씨에게 감금되었다 탈출했지만 탈출 후에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그는 25세라고 했죠. 어째서 나이를 기억하고 있냐 하면 1997년 8월 20일에 아저씨에게서 자기가 5살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3세 때 탈출했고 그때 집 문패에 와다라는 성씨가 쓰여 있었기 때문에 와다 류토라고 자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상실로 인해 자기의 이름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신야군의 아버지와 닮았다는 문의가 폭주했고 실제로 보기에도 신야군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는 2018년에 TV에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신야군과 닮은 이유에다 기억상실이라는 것으로 인해 대대적으로 DNA 감정이 행해졌죠. 가슴 졸이는 순간이 지나고 결국 니에현 요카이치시의 28세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즉 신야군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말았죠.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3가지 설로 나뉘는데요. 1. 범인은 집안 사람. 아이가 실종되는 수수께끼의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대두되는 설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신야군 가족이 도쿠시마에 있었던 것은 신야군의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모종의 또는 돌발적인, 즉 미리 일정 등을 알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죠. 현실에 존재하는 한 아이를 없애고자 한다면 보다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에 할머니의 장례식 날 같은 불확실한 요소를 넣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친족 모두를 입막음하고 실행한다는 것도 난이도가 너무 높죠. 특히 아이들의 입을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어디선가 누구라도 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야군을 찾기 시작한 타이밍이나 경찰에 신고한 속도, 그리고 신야군의 부모가 그 후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아들을 계속 찾았던 것을 봐도 이 설은 취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납북설. 아까 말씀드렸던 증언들에 근거한 설입니다. 실제로도 신야군은 북한에 의한 납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로서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인 HP가 공표, 도쿠시마 현경이나 도쿠시마현의 홈페이지에서도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과 관련된 사람들로 정보 제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납북이라고 한다면 일본 위쪽 바다와 접한 현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인상이 강하게 오지만요. 도쿠시마 현경의 홈페이지 내에서는 현내 납치 의심이 남는 실종자로서 8명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증원 중에 있던 히와사 해안은 당시 북한 배가 내항하는 항구 중 하나였던 겁니다. 물론 현재는 북한 배는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나 납치라고 단정하기에는 의문도 남습니다. 애초 북한이 일본인들을 납치하는 것은 일본어나 문화에 대해 실제 일본인에게 배우는 게 목적이었을 것이며, 실제로 당시 납치됐거나 납치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30대가 대부분입니다. 4살짜리 신야군에게 그 역할은 어려웠을 겁니다. 이 증언은 목격된 곳이 우연히 북한 배가 들어오는 항구였다고 생각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 유괴설. 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유괴설이죠.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아이의 엄마라던 어느 여성의 전화로 봤을 때도 유괴설이 가능성 높습니다. 증언들에서는 신야군으로 생각되는 소년이 자기와 함께 있었다나 또는 같이 있었다고 했다더라 하는 인물들의 성별이나 구성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억측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유괴범이 신야군 가족에 대한 어떤 복수를 위해, 게다가 나름의 신뢰감으로 맺어진 인물들, 예를 들면 가족끼리 결탁해 신야군을 유괴했다고 한다면요. 범인들은 사건 발생 시 도쿠시마 현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어떤 이유로 인해 아이를 유괴하고 싶다 또는 손에 넣고 싶다 라는 어두운 욕망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거기에 우연히 도쿠시마에 온 신야군의 존재를 알게 된다. 장례를 치르게 되면 아무리 가족만의 장례식이었다고 해도 완전히 주위에 들키지 않고 장례식을 행하는 것은 어렵고, 일반 조문객도 찾아오는 장례식이었다면 그 친족들과 가까운 인물들이나 물리적으로 이웃들 등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장례식에 참석하다가 신야군 등의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이 시점에서 신야군을 유괴하기로 결정했다면 나머지는 몰래 신야군의 부모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인이 이 집안과 상당히 가까운 인물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인편으로 친척 집에 머문다는 것을 들을 수도 있고, 그 집이 어디인지 잘 찾아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는 틈을 보아 신야군을 손에 넣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유괴해 자기네 집에 두고 싶다고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도쿠시마에 머무르는 건 위험할 것입니다. 경찰도 미친 듯 찾고 있고 주변 사람들의 눈도 있겠죠. 다만 갑자기 이사 같은 걸 하게 되면 그곳으로 의심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취한 행동이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를 자칭해 신야군의 가족이 언제 도쿠시마를 떠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들이 도쿠시마에 계속 머무는 한 도쿠시마 내에서 필사적인 수색이 벌어질 건 뻔하기 때문이죠. 신야군의 누나가 다니던 유치원 이름 등은 신야군을 다그쳐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한 이야기의 내용에 신빙성을 갖게 하고 신야군의 가족이 도쿠시마를 떠나는 날을 확인한 겁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마사노부시 가족이 자기들 집인 이바라키현 우시쿠시로 돌아가기 전날인 16일, 한 통의 기묘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마사노부시가 전화를 받자 부인께서 계신가요? 라는 말을 합니다. 말끝이 묘하게 올라가는 도쿠시마 사투리 특유의 억양을 가진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케이코 씨가 전화를 받으니 그 여자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엄마라고 자칭하며 자기가 세이케이 유치원 달림반 학부모라며 유치원에서 위로금을 모았으니 어디로 보내면 좋겠냐며 언제 집으로 돌아오시냐고 묻습니다. 세이케이 유치원은 신야군의 누나가 다니던 유치원이었죠. 케이코 씨는 다음날 돌아간다고 했지만 그 후 나카하라 마리코의 엄마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위로금에 대해 마사노부시 쪽에서 물어볼 수도 없어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며칠이 지난 뒤 유치원에 문의해봤더니 위로금을 모은 사실도 없고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이름에 원생도 없는 것이 알려집니다. 이렇게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이름을 팔아 신야군의 가족이 언제 도쿠시마를 떠나는지 미지의 유괴범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수색이 식어가는 단계에서 거처를 바꾸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신야군과 함께 마치 가족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신야군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본인을 데리고 간 범인들과의 가족놀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면 정말 아찔하네요. 그것은 신야군의 진짜 가족에게 큰 굴욕을 주는 것이며 신야군과 같이 살았어야 할 수많은 세월을 잃어버린 진짜 가족들의 그 슬픔은 너무 깊을 것만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